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안 부러운데 차라리 한국이 부럽다는 포르투갈 사람들. 그리고 최근 SNS에 한국 영상들이 포르투갈레에서도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다소 경제력이 뒤떨어지는 나라지만 한국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고 있다는 이유.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일하는 27살의 평범한 회사원 소피아입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SNS 홍보 담당자로 일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엔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진출했는데 그게 다른 유럽과 다르게 포르투갈에서는 한국을 응원하고 칭찬하는 분위기라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흔히 말해 유행을 타버린 적이 있었기에 당시 벤투 감독과 더불어 SNS에 한국 축구 관련 내용을 엄청나게 업로드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포르투갈 사람으로서 한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축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002년 월드컵 박지성의 골, 2022년 카타르에서 손흥민의 어시스트로 또 무너진 우리. 포르투갈에게 한국은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트라우마를 안겨준 나라죠. 물론 2022년엔 한국을 축하하는 분위기긴 했지만요.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2002년 그날을 기억하세요. 포르투갈 전체가 그날 사실상 공휴일이었는데 출근해서 아무도 일은 안 하고 축구만 봤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회사 동료들과 경기를 보다가 박지성 골에 리모컨을 던지셨대요. 2022년엔 저도 봤어요. 포르투갈은 한국한테 저도 16강에 가긴 했지만 그래도 질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한국은 정말 축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나라예요. 물론 요즘은 BTS와 기생충, 오징어 게임으로 더 유명하죠. 회사에서도 한국 콘텐츠 마케팅 사례를 자주 다뤄요. 어떻게 그 작은 아시아 나라가 전 세계 문화를 점령했는지 신기할 정도죠. 하지만 솔직히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K-팝, K-드라마, 그리고 우리를 이기는 축구. 제 인스타그램 피드에도 가끔 한국 관련 콘텐츠가 떴어요.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 한강의 야경, 예쁜 카페들. 하지만 그냥 스크롤하며 지나쳤죠. 아시아는 너무 멀고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 언어가 완전히 달라서 여행지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그래도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갈 순 없는 나라라 그저 외면했던 것 같긴 했지만요. 그렇게 친구들과 여름휴가 얘기를 할 때도 늘 후보는 똑같았어요. 그리스 산토리니,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이탈리아 아말피. 유럽 사람들이 가는 뻔한 곳들이죠. 가끔 모험적인 친구가 모로코나 터키를 제안하면 그게 최대한의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5월의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봐. 리스본에서 서울까지 왕복이 400유로야. 마르타가 노트북을 들고 뛰어왔어요. 평소 여행 검색을 취미로 하고 나고 이미 마르타의 추천으로 여러 번 우리끼리 여행을 다녀왔었을 정도로 여행에 진심인 친구였죠. 뭐? 400유로? 말도 안 돼. 미국에 가는 것보다 싸잖아. 확인해보니 진짜였어요. 보통 아시아 노선은 800유로는 기본인데 6월 한정으로 한국행 항공권이 반값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6월은 한국의 장마철이라서 관광으론 비수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항공사에서 이벤트를 열어버려서 완전히 특가로 나온 거죠. 다들 호기심이 생겼어요. 월드컵에서 2번이나 우리를 이긴 나라, BTS의 나라, 기생충의 나라. 대체 어떤 곳일까? 결국 마르타, 카타리나, 저 이렇게 셋이서 티켓을 질렀어요. 6월 15일 출발, 22일 귀국. 일주일간의 서울 여행이었죠. 출발 전날까지도 실감이 안 났어요. 구글에 서울의 6월 날씨를 검색하니 습도 높음, 강수 확률 높음. 우산 3개씩 챙겨가자. 그래, 비 와도 어때? 400유로잖아.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완전히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졌다고 해야 할 것 같을 정도로 한국은 정말 엄청난 나라였다는 거죠. 우리 셋 모두한테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항공권이 비쌌다면? 아마 저는 아직도 한국을 월드컵의 악몽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항공권이 저렴했던 덕분에 저는 진짜 한국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리스본 공항에서 우리 셋은 들뜬 마음으로 탑승을 기다렸죠. 12시간 비행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유럽 전체를 2바퀴 돌 시간이었죠. 마르타는 한국 영화를 잔뜩 다운받았다며 자랑했고 카타리나는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을 보며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설렘에 젖어 있었죠.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였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입국 심사만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입국 심사대 앞에 서니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포르투갈어로 인사했습니다. 벤빈다, 아 코레이아.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포르투갈어였죠. 여권을 보고 국적을 확인한 뒤 준비한 인사였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새벽 3시에 외국어로 인사하는 공항 직원이라니 포르투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나오니 더 놀라웠어요. 새벽인데도 공항이 대낮처럼 환했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죠. 안내 데스크를 찾아갔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피곤해 보이는 직원이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젊은 남자 직원이 활짝 웃으며 맞아줬죠. 서툰 영어로 명동호텔을 가야 한다고 설명하자 그는 즉시 지도를 펼치고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솔직히 종이에 그려진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도 우리는 길치라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자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직접 공항 밖 버스 정류장까지 5분간 안내해 준 거예요. 6001번 버스를 타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정류장 위치와 탑승 방법까지 친절히 알려줬죠. 리스본 공항이었다면 그저 손가락으로 방향만 가리켰을 텐데 말이에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새벽인데도 청소하는 직원들, 순찰하는 경찰, 택시주를 정리하는 안내원들. 모두가 자기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어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새벽에도 작동한다는 게 인상적이었죠. 버스가 도착했을 때 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버스 안은 깨끗했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새벽 4시인데도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고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리스본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1시간쯤 지나 명동에 도착했을 때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장마철이라는 게 실감났죠. 캐리어를 끌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우산을 펼쳐들고는 우리가 가야 할 호텔이 어디냐고 물으셨어요. 영어는 서툴렀지만 계속 우리를 도우려 애쓰시는 모습이 역력했죠. 결국 그 할머니는 비를 맞으며 캐리어를 끌고 가려던 우리를 호텔 입구까지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그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새벽에 우산을 씌워주며 길을 안내해 주다니. 포르투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아직 여행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우리의 선입견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문명을 가진 곳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호텔에서 늦은 아침을 먹고 본격적인 서울 탐험에 나섰습니다. 첫 목적지는 명동이었어요. 호텔 바로 앞이라 찾기 쉬웠죠. 하지만 거리에 나서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10시인데도 거리가 너무나 깨끗했어요. 전날 밤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녔을 텐데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죠. 더 놀라운 건 거리의 질서였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서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각자의 동선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리스본의 혼잡한 바이샤 지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을 찾았고 우리는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고 싶었는데 메뉴를 보니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주문하려고 애쓰는 우리를 본 옆 테이블 젊은 남자들이 다가와 도와줬어요.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주고 심지어 첫 방문이라고 하니 추천 메뉴까지 골라줬죠. 더 놀란 건 식당 아주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인 걸 알고는 반찬을 계속 리필해주셨어요. 김치를 처음 먹어보는 우리 표정을 보시고는 덜 매운 반찬들을 따로 가져다 주시기도 했죠. 계산할 때는 공짜 음료수까지 챙겨주셨어요. 오후에는 경복궁에 갔어요. 입구에서 표를 사려는데 매표소 직원이 우리 옷차림을 보고 뭔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근처에 한복 대여점까지 친절히 알려줬죠.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구경하는데 한국인들이 계속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어줬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우리가 포르투갈에서 왔다고 하니 호날두를 외치며 엄지를 들어 보이셨죠. 저녁에는 한강에 갔습니다. 이미 들어는 봤지만 실제로 본 한강의 야경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더 인상적인 건 한강공원의 분위기였죠. 늦은 시간인데도 가족 단위로 친구끼리, 연인끼리 나와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있는 인종의 용광로 같았죠. 확실하게 한국은 글로벌한 나라라고 느껴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강변에 앉았어요. 포르투갈에서는 공공장소 음주가 제한적인데 여기서는 모두가 자유롭게 즐기면서도 질서가 있었죠. 쓰레기는 각자 알아서 치우고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한국인 그룹이 우리를 보고 치킨을 나눠줬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인데도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신기했죠. 서툰 영어와 번역 앱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잡았는데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택시기사님이 목적지를 헷갈려서 조금 돌아갔는데 정말 한 블록 정도요. 그러더니 미터기를 끄고 원래 요금만 받겠다고 하셨죠.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하시는데 포르투갈이었다면 오히려 더 받으려 했을 텐데 말이에요. 호텔에 도착해서 하루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시민의식, 타인에 대한 배려, 질서의식.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들어낸 문명이었죠. 마르타와 카타리나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하루 동안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축구로 우리를 이긴 나라가 이런 곳이었다니. 어쩌면 축구 실력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가진 나라인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우리는 서울의 일상을 더 깊이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우리도 지하철을 탔어요. 포르투갈에서 들었던 한국의 이미지는 극도의 경쟁사회였죠. 모두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차가운 도시일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본 광경은 정반대였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노약 좌석이었습니다. 러시아어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데도 그 좌석들은 대부분 비어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아무리 피곤해 보여도 절대 앉지 않았죠. 한 번은 할머니 한 분이 타시자 젊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내까지 해드리는 걸 봤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임산부를 위한 배려였어요. 임산부 배지를 단 여성이 타자 주변 사람들이 즉시 자리를 양보했고 포르투갈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직장인들 사이를 걸었어요. 모두가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지만 신기하게도 서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각자 바쁜 와중에도 타인의 동선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작은 김밥집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밥 먹는 직장인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메뉴를 고르지 못하고 있자 옆자리 회사원이 도와줬어요. 바쁜 점심시간인데도 친절히 설명해주고 심지어 주문까지 대신해줬죠. 식당에서 2번이나 도움을 받다니요. 오후에는 이태원을 갔어요. 다문화 거리답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번역 앱을 켜서라도 소통하려 노력했죠. 저녁 무렵은 홍대로 이동했어요. 젊은이들의 거리답게 활기가 넘쳤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거리 공연을 하는 청년들 앞에 모인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뒤쪽 사람들을 위해 앞쪽 사람들이 앉아서 관람하고 공연이 끝나면 박수와 함께 몇몇 사람들은 팁도 넣어주는 문화가 자연스러웠죠. 그렇게 둘째 날의 여행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동전을 떨어뜨렸어요. 뒤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같이 주워주는 바람에 오히려 당황했죠. 포르투갈이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여기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지난 이틀을 돌아봤어요. 한국은 분명 빠르고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경쟁이 아닌 공존, 차가움이 아닌 따뜻함이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배려가 특별한 친절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행하는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극도로 발전한 도시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은, 아니, 오히려 더 강화시킨 사회였던 거죠. 카타리나가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한국은 각박한 경쟁사회일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빠르면서도 따뜻한 사회였어요. 이런 사회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라면 축구에서 우리를 이긴 것도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한국 거리 풍경, 음식, 문화, 모든 게 그리웠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포르투갈 유튜버들이 한국 여행 콘텐츠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 3일, 내 인생 최고의 여행.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친절할까? 포르투갈보다 안전한 서울의 밤. 같은 제목들이 가득했죠. 댓글을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기 있는 영상은 한국의 일상을 담은 것들이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한강에서의 치맥, 지하철 문화, 카페 문화.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가고 있었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 인스타그램 한국 여행 사진을 본 친구들이 하나둘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내가 다녀온 거 보고 우리도 가기로 했어. 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한국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한국 기업들의 마케팅 사례를 다룰 때마다 동료들이 제게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봤죠. 이제 한국은 단순히 BTS나 K-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기쁜 건 포르투갈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경제 대국, 기술 강국이라는 차가운 이미지가 아니라 따뜻하고 안전하고 매력적인 나라라는 걸 깨닫고 있었죠. 최근에는 리스본에 한국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단순히 김치나 불고기만 파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 가정식을 파는 곳들이 생겼죠. 그리고 그 식당들은 항상 포르투갈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도 저처럼 한국의 진짜 매력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축구로는 졌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한국에 반해버린 포르투갈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리스본으로 돌아온 겨우 2주가 지났습니다. 제 방에서 저는 종종 한강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 경험했던 일들이 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박지성과 손흥민의 나라입니다. 2002년과 2022년 두 번의 월드컵에서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준 나라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이 우리를 이긴 건 단순히 축구 실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들이 가진 정신력, 단결력,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 이런 것들이 경기장에서도 발휘된 거였습니다.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에 가본다면 정말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극도로 발달한 문명 속에서도 따뜻한 정을 잃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어요.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인간미를 지켰고 경쟁하면서도 배려를 잊지 않았죠. 새벽 3시에도 안전한 거리,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오는 사회,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산을 씌워주는 문화. 이런 나라라면 축구에서 지는 것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꺼이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축구보다 더 중요한 걸 이긴 나라니까요. 최근 친구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다음 월드컵에서 또 한국을 만나면 어떡하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도 이제는 마음 편하게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괜찮아. 그럼 멋진 나라한테 지는 거라면. 며칠 전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누군가 한국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순간 테이블의 절반이 손을 들었죠. 모두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BTS 콘서트를 보러? 아니요. 진짜 한국을 경험하러요. 저는 그들에게 조언했습니다. 명동이나 강남만 가지 말고 평범한 동네도 가보라고. 한강에서 맥주를 마시고 동네 백반집에서 밥을 먹어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라고요. 그들의 따뜻함을 직접 느껴보라고 말이에요. 문득 생각해봅니다. 만약 그때 비행기표가 싸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아직도 한국을 월드컵의 악몽으로만 기억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진짜 한국을 만날 기회를 줬고 그것은 제 인생의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볼 겁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